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춘우입니다. 기 이코노미가 바꾸는 일과 미래 노동시장의 미래라는 주제, 부제로는 이 프리랜서의 노동시장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오늘 기업가정신학회와 한국인사관리학회가 포럼을 공동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기 이코노미와 관련된 연구를 깊이 하신 분들과 또 사례를 발표하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휴넷벤처스의 방승천 대표님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프리랜스 이코노미와 일의 미래라는 주제로 발제할 방승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피니티 코칭의 김명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엔잡러의 부업 막아야 할까라는 주제로 발제를 담당한 김명희라고 합니다. 네, 슈피겐코리아의 인사실장님이신 손성길 실장님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손성길입니다. 저희는 그 모바일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인데 전문성이 없는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긱 이코노미를 활용했는지 그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리랜서 마케터 서비스 매칭을 하고 계신 브라이스의 최준순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라이트의 최준순입니다. 저는 오늘 스타트업의 기 이코노미라는 주제로 저희 서비스의 성공 사례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탤런트뱅크의 김민균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탤런트뱅크의 김민균입니다. 탤런트뱅크는 고경력 전문가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경력 전문가분들이 긱 이코노미상에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그 서비스 사례를 공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획 워커가 활동하는 기획 이코노미가 전 세계적으로 크게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현상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들어와서 매우 급속하게 이 기획 이코노미의 경제 현상이 목도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은 2023년에서 전 세계는 한 500조 원이 넘는 그런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보고도 되어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깊이 연구하고 계신 방승천 박사님을 통해서 이코노미에 관련된 그런 일과 노동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특히 프리랜서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확연한 연구 결과물을 오늘 발표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방승천 박사님을 모시게 된 것을 크게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약 20분에 걸쳐서 프리랜서 이코노미와 일의 미래라는 주제로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방승천입니다. 저는 오늘 프리랜스 이코노미와 일의 미래라는 주제로 20분 동안 간단하게 제가 연구한 결과물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 또 여기 계신 분들 긱워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긱은 재즈 연주에서 임시적으로 연주를 하는 연주자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좀 대입을 해보면 고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임시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의 방식인데요. 이 연주자들이 뛰어난 실력을 한 무대에서 보여주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그 일에 계속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것처럼 기워커도 고용주의 필요에 따라서 임시로 계약을 맺고 그 일의 목적에 맞게 독립적으로 업무를 완수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형태의 근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는 기 이코노미 종사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 이코노미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미국 상무부에서 정의한 바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P2P 거래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상호 평가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그 결과물이나 일의 스펙에 대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또 기획워커의 입장에서는 시간적으로 유연성을 가져야 되고 또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의 자신의 자원을 이용해서 업무를 완수하는 형태입니다. 이걸 좀 더 우리 인사의 용어로 좀 변환을 해보자면 직무나 과업 수행에 필요한 노동 수요를 외부에 있는 디지털 인재 플랫폼에 등록된 전문가, 프리랜서로 충원해서 그 일을 진행하고 약속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다양한 유형의 긱 이코노미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뭐 에어비앤비나 우버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큰 긱 이코노미의 범주로 볼 수 있겠고요. 엣지 같은 그 예술가들의 프리랜스 본인의 재능을 상품이나 서비스로 이렇게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들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업워크, 뭐 파이버, 캐털런트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와이시나 탤런트뱅크, 뭐 크몽, 숨고 이런 것들로 대변되는 비즈니스 업무나 뭐 디자인, 프로그래밍, 컨설팅, 뭐 번역 서비스 이런 전문가 영역의 서비스를 하는 프리랜서 이코노미에 좀 포커스해서 오늘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체 이제 기 이코노미의 범주는 훨씬 더 큽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제 나누고 싶은 그 초점은 특정 이제 고용주에 고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의 전문성과 경험을 이용해서 다수의 기업하고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온라인 프리랜싱에 조금 더 포커스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프리랜스 이코노미의 구조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일의 니즈를 가지고 있는 기업하고 일을 완수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가진 기워커가 양면에 있습니다. 이 플랫폼의 양면 시장에서 플랫폼은 지속적으로 일거리를 중개하고요. 그리고 실제 기워커가 전문 역량을 제공해서 업무를 완수했을 때 그에 맞는 약속된 임금을 제공하고 그로 인해서 기워커가 지속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피드백을 합니다. 이게 일방향의 피드백은 아니고요. 기워커는 본인이 수행한 기업의 일의 특성 또 기업의 특성 같은 것에 대해서 리뷰를 할 수 있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그 서비스의 어떤 성과나 전문성에 대해서 후기라는 형태로 리뷰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일에 요구되는 스킬 핏, 그 잡 스킬 핏과 고객의 후기에 기반한 피드백, 그 리뷰가 상호 선택의 기준이 되는 리뷰 경제, 공유 경제의 형태가 프리랜스 이코노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지털 인재 플랫폼의 역할은 이제 크게는 연결하고 보증하고 검증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전략적인 인재 충원의 니즈를 다양한 기존의 이제 고용이 아닌 다른 형태의 임대나 공유라는 형태로 고객 가치를 제공하고 또 노동 입장에서는 본인의 노동자 개인의 자율, 숙련, 목적과 같은 의미 있고 재미있는 일을 더 찾아낼 수 있도록 상호 연결하고 보증하고 검증합니다. 이때 플랫폼의 역할은 그 양쪽 시장의 어떤 니즈를 연결하고 승인하고 과업의 진행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IT 시스템을 제공하고 매칭을 지속적으로 중개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이제 현황을 보시면 미국 내에서 프리랜서 증가 추이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2022년도 스테이티스타의 그 통계를 보면 27년 정도가 되면 전체 노동력의 반 이상이 기워커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고요. 이 플랫폼 고용이 전체 고용의 현재는 한 3% 정도를 약 500조 원 아까 교수님께서 언급했던 이른다는 그 OECD 경제국의 통계 전망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그 미국에서 가장 큰 디지털 인재 플랫폼 중에 하나인 업워크의 통계를 보면 전체적으로 고숙련 프리랜서 그룹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기워커 유입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그 말인즉슨 이들의 높은 교육 수준, 특히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나 마케팅, 컨설팅 같은 성공적인 어떤 기업의 경력, 직무의 경력을 기반으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랜서가 상당히 늘고 있고요. 과거 이제 기 이코노미 초반에 이 확산을 견인했던 뭐 배달이라든지 좀 더 범용적인 형태, 광의의 기워커 프리랜서들은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유형에 대해서도 사실 저는 좀 관심을 가졌어요. 향후에 이 기워커라는 어떤 노동의 형태가 패러다임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기획워커에 유입되는지가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제 2016년도 데이터를 보니까 이 기획워커에 대한 뭐 종합적인 기준이 좀 부재하고 또 그 통계가 이제 명확치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별로도 좀 다양하게 있는 상황이라 데이터가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게 22년도 7월 데이터인데요. 그러니까 22년도 7월에 나온 논문의 데이터인데 실제 그 연구한 데이터는 캘리포니아주의 2016년 세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워커는 기본적으로 수입원에 대한 추적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뭐 이제 저 앞에 전업형, 부업, 취중형 이건 이제 제가 구분한 구분입니다. 전체 이제 당시 2016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주의 기워커라고 할 수 있는 독립노동을 제공하는 분들은 전체 14.4% 정도가 됐고요. 이분들은 처음에 이제 간헐적인 참가로 시작해서 겸업을 거쳐서 전업으로 전환하는 형태. 그래서 2016년 당시에는 저 간헐적으로 참가하는 형태의 기획워커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근로소득으로 기본적인 수입의 대부분을 벌면서 15% 언더의 수입을 기획워크를 통해서 얻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은 그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라는 기본적으로 독립노동의 구분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도 이미 이제 50% 가까이는 유지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국내 현황을 좀 보면 국내에도 이제 최근 들어서 고용노동부에서 플랫폼 종사자라는 구분을 두고 그 규모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라고 놓고 보면 온라인으로 업무를 확인하고 중개받는 그 범주까지고요. 저희가 이제 좀 더 포커스하는 그 프리랜스 이코노미에서 실제 온라인으로 수행까지 완료할 수 있는 형태의 종사자들은 한 80만 명 정도로 현재 2022년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다수의 그 다른 리포트를 보면 저 광의 플랫폼 종사자 292만을 기준으로 언급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 기준으로 놓고 보면 2021년 대비 2022년에 이미 30%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면서 이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규모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기획워커의 유형도 이런 유의미한 좀 구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플랫폼 일자리 수입이 전체의 50%가 되는 주업형 기획워커, 그리고 이제 제가 전업형이라고도 썼습니다만, 그리고 간헐적으로 참가하는, 그러니까 전체 수입의 25% 미만이 본인 수입에 차지하는 그런 간헐적 참가형은 21년 대비 22년 데이터에서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간헐적 참가형은 아까 2016년에 캘리포니아 현황하고 비슷하게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그러니까 약간 양극화되는 거 아니에요? 같아요. 뭐 아니면 도로. 그래서 부업형, 그러니까 전체 수입이 25에서 50% 정도 되는 형태는 좀 감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과도기적인 현황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유의미한 게 이제 최근에 그 부업의 확산, 부업이라는 카테고리가 상당히 이제 키워드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커리어데이라는 중개 플랫폼인데요. 실제로 대기업에 많은 이 전문 직원들이 부업 전선에 뛰어들고 또 그 플랫폼 경제가 그런 것들을 촉진하고 특히 이제 일본 사례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겸업이 허용된 지가 오래됐고 또 기업 입장에서도 이제 저성장이 오래됐기 때문에 인력을 지속적으로 뽑아 쓰는 루트가 좀 부재한 상황입니다. 뒤에 제가 좀 내용 다룰 텐데요. 이런 이제 전체적인 변화가 사실은 기기 이코노미가 확산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는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하고 팬데믹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디지털 전환으로 일이 바뀌고 일하는 형식이 바뀌고 또 필요한 사람의 소요가 바뀌었습니다. 또 이런 플랫폼을 통한 노동의 거래는 기본적으로 자원 배분을 효율화하고 노동원가를 최적화하고 온디맨드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그런 기본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인구 구조가 이제 고령화되는 부분, 그리고 그런 사회적인 비효용이 커지는 부분에 있어서 기기 이코노미가 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기기 이코노미가 태동한 배경이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이제 X세대 이상의 고령 숙련 노동인구
이분들이 우리나라가 10%대, 15%대 이상으로 고도로 압축 성장할 때 본인의 커리어를 쌓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경험하고 전문성을 나누면서 이제는 단시간만 일하는 기 이코노미는 상당히 매력적인 거죠. 또 이제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수명도 이제 늘었죠. 그러니까 오래 일해야 되는 필요성이 더 커졌고, 또 일이 변화하면 사실은 고용 경쟁력은 조금 줄어들고, 그래서 또 은퇴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좀 떠밀려 나오듯이 은퇴하는 클리프 엣지 리타이어먼트도 그 빈곤율을 초래하는 사회 문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고용이나 노동 모두 지속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환경이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바운더리 스패닝을 해서 지속적인 혁신 추구를 해야 되는 것이 숙명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부와의 느슨한 연결을 통해서 인재를 지속적으로 영입하고 새로운 혁신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노동인구 입장에서는 본인의 고용 경쟁력, 인플로어빌리티를 지속적으로 늘려야 꾸준한 노동을 통해서 현실에 기반한 차별화된 경험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숙련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노동의 황금성으로 연결되는 부분이죠. 기업 입장에서도 이제 불확실한 환경이 이제 더 커지면서 특히 디지털 전환에는 되게 큰 촉매가 되었고요. 기업의 다양한 일을 상시 직무 단위로 정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시장 전반적으로 뭐 스킬 갭도 커지고 인재도 부족하고 하면서 노동의 공급이 조금 딸리는 형태라서 전통적인 고용만으로는 기업의 성장을 일구는 형태가 불가능하다는 자각이 이미 있습니다. 또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인재 충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의 변화, 또 직무의 변화,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이고 목표지향적으로 선제적인 충원을 하기가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그를 정의하기 위한 데이터도 상당히 부족하고, 또 이제 저성장이 이제 만성화가 되면서 L자 경기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뭐 AI도 등장하고 일도 많이 바뀌고, 그래서 이 충원 소요를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될까? 이 충원을 했을 때 리스크는 얼마나 될까? 이걸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고용 프랙티스가 좀 경직돼 있기 때문에 채용 실패의 리스크를 고용주가 다 떠안아야 되는 또 부담스러운 상황도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해외를 위주로 새로운 접근이 이제 태동하는데, 그게 바로 인재 고용 대신에 인재를 이용하는, 활용하는 형태의 탤런트 억세스 스트래티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이제 고용 형태로 충원을 하는 것들 대비 좀 더 리드 타임이 빠르고 더 다양한 인재풀에 접근할 수 있고, 실제 핏이 이제 좋은 경우에 더 높은 만족도를 거둘 수가 있고요. 좀 더 경제적으로도 좀 더 저비용으로 가능하고, 또 그리고 이제 일의 수요라는 게 늘 일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대응이 유연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리브 같은 형태로 인플로이어와 그 실제 기 워커 간의 어떤 성과에 대한 투명한 공유가 이루어집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는 이제 좀 기존에는 이제 인사의 메이크나 바이 이 두 개의 패러다임이 이제 선택을 갈랐다면, 이제 지금의 시대에서는 바라우와 쉐어라는 형태, 빌려 쓰거나 함께 쓰거나 하는 형태가 좀 더 활용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기업의 직무 가치나 직무 자원, 그러니까 인재의 대체 가능성에 따라서 사분면을 좀 그려보고 그에 맞는 형태의 충원 전략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버로우 같은 형태는 기업 현실에 맞게 외부 인재를 빌려 쓰는 접근입니다. 그래서 모든 직무에 우리가 고용을 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외부 인재를 빌려 썼을 때 좀 더 효과적인 영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1차적으로 좀 기업들에 권유하는 어떤 에어리어는 직무 가치가 높고 시장에서 대체가 쉬운 직무나 과업 형태는 기존의 외부 채용도 좀 있지만 외부에서 빌려 쓰는 접근도 경제적일 수 있다는 거죠. 시장 대체가 쉽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외부 채용이 용이하다는 얘기고, 직무 가치가 높다는 것은 공백이 길면 안 되고 빠른 외부 채용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육성에는 또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회사 내부의 어떤 직무 성숙도보다 외부에 있는 인재들의 직무 성숙도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 재능이나 전문성이나 경험을 빌려다가 쓰는 것이
우리 회사의 직무 성숙도를 더 높이는 계기가 되는 거죠. 또 이제 그 Q3 같은 형태, 직무 가치가 낮고 시장 대체가 쉬운 직무 부분에 있어서도 검증된 임시 인력을 이제 외부에서 채용하는 그 버러우를 시작으로 해서, 그러니까 임시로 이제 충원을 했다가 그분이 일을 잘하면 좀 더 상시적인 역할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형태의 플랫폼들이 또 해외에는 많이 있고 국내에서도 이런 형태의 실제로 그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는 프랙티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어떤 접근부터 기업이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쉐어 형태는 이제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코로나 그 우리 팬데믹 시절에 이제 이 코로나 특수를 받은 뭐 아마존 같은 디지털 기업이 그 이제 가장 그 역풍 그러니까 가장 힘든 상황을 겪었던 뭐그 여행업 이런 쪽에 잉여 직원들을 임시로 채용하고 공유하는 형태의 프랙티스가 있었다면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 나오는 형태는 상호 부업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정직원이 우리 회사에서 뭐 예를 들어 주 40시간을 일하고 10시간을 다른 회사에 가서 부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돈을 벌고 우리 회사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직무 경험을 쌓는 거죠. 그런 형태로 각 기업은 인적 역량을 좀 더 확대하고 자사의 혁신으로 연결시키려는 거고, 물론 이거는 일본 기업의 어떤 특수성이 있고 일본은 기업의 한 반 이상이 이미 부업을 겸업을 허용하고 있는 형태고요. 또 이제 자성적인 반성이 이제 이런 저성장이나 또 청년들의 어떤 그런 무기력 이런 부분에서 기존의 방식으로는 필요한 이제 그 스킬 갭도 상당히 크고요.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인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스킬이 갖춰진 인재들을 외부에서 빌려 쓰거나 쉐어해서 쓰는 형태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작년에 이제 재작년이죠. 어버크의 그 설문조사 보면 우리 이제 파괴적 혁신 얘기 많이 하는데 실제로 독립인재를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 그러니까 프리랜서를 적극적으로 회사의 혁신을 위해서 외부에서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는 직원들이 스스로 우리 회사가 파괴적 혁신에 더 잘 대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제 특히 이제 나사 같은 조직에서는 저 COECI라는 그런 아예 조직을 퍼머넌트 팀으로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그 Center of Excellence for Collaborative Innovation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이노베이션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협력적으로 어떤 퍼머넌트 팀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구하는 거죠. 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나왔던 그 데이터입니다. 보면은 이 그 글로벌 기업의 리더들이 이제 대답한 내용들인데요. 이 기 이코노미를 도입했을 때 시장 진출이 좀 더 고투마켓의 시점이 더 빨라진다. 혁신의 퀄리티가 이제 더 개선된다. 생산성이 올라간다. 그리고 기존의 조직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쟁 우위 요소가 생긴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었죠. 다만 이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추구하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이제 뒤에 제가 이제 공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이제 기업 이코노미를 방해하는 그런 요인들도 이 리포트에 같이 좀 담겨 있습니다. 이제 기업 사이드에서 좀 보면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율 숙련 목적이라는 제가 이제 좀 카테고라이즈를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자율에 있어서는 현대 농동 인구들이 삶의 여러 측면을 좀 더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그 유연성을 통해서 자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팬데믹이 과거 어느 때보다 좀 더 일들과 삶의 의미나 본인의 어떤 의지 좀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연장에서 각자의 희망에 맞게 그 경력 개발 경로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찾아서 방향에 맞는 숙련을 좀 추구하고자 하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오래 일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한 일에서 지속적으로 역량을 발휘해서 그 인플로어빌리티를 확보하고자 하는 니즈도 커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각자의 가치, 각자의 의미, 그 이런 존중 이런 것들을 받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제 소득을 좀 창출해서 본인의 의미에 맞는 삶의 기준을 충족하고자 하는
그런 니즈들도 상당히 커졌습니다. 이제 제가 이 논문을 쓸 때 가장 많이 참고했던 이제 세 개의 책인데, 이제 좀 심플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 과정과 결과에 좀 더 만족할 수 있고, 그게 성취감으로 이어지고 의미 있는 경험이 되고 재미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키워드가 저 이제 플로우와, 그러니까 몰입과 그 재미, 이 요소로 잡았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이제 뒤에 발표해 주실 김 박사님도 아마 좀 언급을 해 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사람들의 인식을 이제 조사해 본 최근 데이터입니다. 보면 자율이나 목적, 의미, 균형, 나의 삶, 내 시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뭐 세대별 특성만 봐도요, 이제 지금 워크포스 안에 들어와 있는 세대가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베이비 부머들은 과거보다 즐겁게 본인이 가진 경험이나 지혜를 나누려고 하는 특성, 그리고 뭐 노블리스 오블리주처럼 사회에 좀 공헌하고 싶고 의미 있는 일에 본인의 재능을 쓰고 싶어하는 니즈가 크고요. X세대는 지금 이제 커리어 정점에 계신 분들이죠. 그래서 본인의 경력과 전문성에 합당한 보상이나 인정을 좀 희망하고요. 그리고 이제 Y세대 같은 경우는 미래의 이제 불확실한 보상보다는 단기 보상을 좀 선호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 세대보다는 좀 더 이직이나 전직에 좀 더 자유롭고요. G세대 같은 경우는 자신의, 그러니까 가장 이제 다양성이 도드라지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시간과 이익을 보장해주는 기워크에 대한 선호가 상당히 뚜렷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제가 이제 책에 좀 자세히 다뤘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향후 기 이코노미가 바꾸는 일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제 뭐 이거는 뭐 조심스러운 예측입니다만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서구나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 형태의 노동 프랙티스를 우리가 다 유사하게 가져가고 구현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점진적으로 사회나 기업, 노동인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적인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기 이코노미 기반의 공유 경제는 되게 호혜적이에요. 그리고 이 양면 시장의 그 불균형이나 미충족 욕구들을 잘 다뤄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 같은 경우는 이 비대칭 자원이 최적으로 매칭되면서 이제 비효용이 해결되고 효율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아까 이제 변화가 빠른 환경에서 전략적인 인재 충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빠르게 사업의 니즈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미래 비즈니스의 차별화된 혁신 역량이 좀 빌드되는 게 있고요. 노동 같은 경우는 유연하고 자율적인 노동을 통해서 자기주도적 커리어를 개발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의미나 목적, 가치에 부합하는 노동을 좀 자기주도적으로 하면서 그 인플로어빌리티를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이제 생각하는 프리랜스 이코노미가 바꾸는 일의 미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어서 우리 김명희 박사님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 네, 진행하면 좋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엔잡러의 부업 막아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방금 전 이제 방승천 박사님께서 계속 긱 이코노미, 긱 워커라는 전문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저는 앞으로 계속 엔잡러, 부업 이런 용어를 사용해야 돼서 좀 상대적으로 좀 없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좀 걱정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제 주제 자체가 이 주제를 이렇게 엔잡러의 부업 막아야 하는가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쓴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엔잡러 하면은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사실 저도 굉장한 엔잡러입니다. 네, 개인 사업체도 운영하고 있고요. 코칭 펌의 파트너로도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대학원에서 겸임 교수로도 활동하고, 그리고 HR 관련 저널에서 필진으로도 활동하고, 그리고 가끔씩 또 전문 면접관으로도 활동할 때도 있고, 또 브런치에서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엔잡러란 이런 형태였는데, 사람들마다 상상하는 엔잡러가 굉장히 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엔잡러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저널에 글을 기고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글을 보고 어떤 분께서 댓글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이제 전 국민의 택배 기사화,
뭐 대리 기사화를 조장하는 뭐 이런 식의 글은 이런 식의 글은 정말 안 된다 이런 취지로 굉장히 그 화가 나셔가지고 그 댓글을 다셨는데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좀 궁금했는데 이번에 토론을 준비하면서 통계를 보다 보니까 그분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엔잡러 추이는 정말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제 증가하고 있었고요. 특히 20대하고 60대 이상에서 그 증가폭이 큰 것 같아요. 20대인 경우에는 이제 정규직을 찾기 전에 이제 다양한 업무 경험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임시적인 일자리를 하면서 엔잡 그 부업 전선에 뛰어드는 것 같고요. 60대 이상은 이제 회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경험이라던가 숙련을 쌓아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지만 정규직으로 어딘가 취업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본인의 역량을 부업의 형태로 발휘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또 60대 이상의 일을 많이 안 하는 그런 국가도 있는데 우리나라 60대 이상 인구들은 굉장히 일을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인지 사회복지가 어떤 상황인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일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학력이라던가 그런 게 어떠나 봤더니 대학 이상이 가장 많았어요. 대학 이상 50대 이상이 가장 많았는데 아마도 이제 은퇴라든가 퇴직 시점과 맞추어서 주로 부업 전선에 뛰어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래서 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봤더니 물론 경영 관련된 뭐 전문 직종도 있고 뭐 교육이라든가 컨설팅, 뭐 상담 이런 것도 있는데 주로 굉장히 고용이 불안정한 저부가가치 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용이 불안정하고 이제 저부가가치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제 부업을 많이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오른쪽 그 곡선이 있는 표를 보면 정규직 일자리가 있는 분들은 부업 참여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임시직이라든가 파트타임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분은 이제 소득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버는 상황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이제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주 소득원의 수입이 낮을수록 그러니까 본인이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더라도 그 받는 급여가 높지 않을 때, 충분하지 않을 때 부업을 참여하고 정규직으로 하고 있는 일에 수입이 높은 경우에는 부업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전국 남녀 직장인 1000명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대부분의 사유가 뭐 추가 수입이라던가 아니면은 좀 여유 자금 아니면 뭐 노후 대비라는 식으로 거의 다 좀 추가적으로 돈이 필요해서 엔잡을 갖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아주 소수의 분들만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서라고 응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응답하신 분들의 대부분 20, 30대 젊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주로 이제 돈을 벌기 위한 것이고 뭐 이제 사회 초년생들은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어떤 일이 나한테 맞을지 그리고 뭐 어떤 기회들이 있을지 이런 걸 알아보는 차원에서 또 엔잡을 갖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통계청 자료만 보았고 그 통계청 자료가 굉장히 이게 세세한 정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찾게 된 정보에는 아주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았어요. 뭐 플랫폼 노동자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제 구분을 하지 않긴 했는데 엔잡을 갖는 이제 주요 원인은 물가는 상승하는데 임금은 오르지 않으니까 그 부족분을 이제 부업을 통해서 충당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고용이 이제 평생 고용이 보장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제 회사에 잘릴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회사에서 고용이 되어 있으면서도 다양한 어떤 그 활동 가능성을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 경제 상황이 여유롭다면 엔잡러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과반수가 넘는 것을 보았을 때도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엔잡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어떤 결론을 좀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전 다른 나라는 어떤지 봤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코비드 이후에 이제 상승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뭐 이제 굉장히 가파르게 오른다든가 예전부터 많았다든가 그런 어떤 추세를 보기는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오르고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은 대부분 뭐 이게 저부가 가치 그리고 불안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 뭐 사회복지라든가 헬스케어, 뭐 숙박, 뭐 음식, 뭐 이제 도소매 이런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주로 이제 부업을 참여했었고 정규직 일자리에서 수입이 낮은 사람들일수록 엔잡을 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랑 굉장히 차이점이 있다면 물가가 상승하면 그에 부응하게 임금 인상을 하더라고요. 임금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인플레이션 보너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부족한 돈을 조금 보완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주는 회사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이게 막 생활비가 부족해서 이제 엔잡에 뛰어드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조금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호주의 경우에도 이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제 대부분 엔잡 종사자들이 우리나라, 미국, 뭐 호주 다 공통적으로 저부가 가치 그리고 굉장히 고용이 불안정한 그런 직종이에요. 예,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뭐 헬스케어, 그리고 뭐 사회복지, 뭐 이런 뭐 음식, 숙박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중심으로 엔잡을 하는 그런 인구들이 많았습니다. 네, 사실 이제 긱 이코노미, 긱 워커라는 개념이 나왔을 땐 생계형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굉장히 부가가치가 낮은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겨냥해서 그런 개념이 나오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사실 실제로 뭔가 최근 변화하고 있는 커리어 개발 트렌드가 직선형이 아니라 이렇게 구불구불한 커리어라고 하는 커리어 포트폴리오 식으로 이제 가는 게 전 세계적인 이제 트렌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통계에서 보았을 때 그냥 경험을 쌓기 위해서 엔잡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패턴이 이런 커리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임시로 그냥 하면서 경험을 쌓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그 긱 워커라든가 긱 이코노미를 좀 구현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 좀 긍정적으로 지금 엔잡이 확산되고 있는데 그 엔잡을 좀 긍정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사람들마다 본인의 이제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커리어 플랜이라든가 목표를 잡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한 회사나 한 직무에서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쌓아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일을 하면서 역량을 쌓는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엔잡을 해간다면 좀 이제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엔잡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보통 기존의 어떤 리니어한 커리어 개발하고 이러한 커리어 포트폴리오하고 가장 큰 차이는 꼭 회사에서 어떤 직책을 맡아가지고 하는 것만 경력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커리어 포트폴리오에서는 개념에서는 아이를 키우느라고
일을 그만두고 집에 있었어요. 근데 리니어한 개념에서는 커리어가 중단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집에 있으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뭐 대인 민감성이 높아졌다든가 아니면은 팀원을 잘 케어하는 데 필요한 뭔가 역량이 개발됐다든가 하면 그것도 하나의 어떤 포트폴리오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뭐 좋은 부업을 했던 나쁜 부업을 했던 그걸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 어떤 목적성 있게 일을 했다면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부업을 해간다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부업이 본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이제 연구 결과인데요. 이제 실제로 부업을 많이 하면 에너지를 많이 뺏기고 주의가 분산되기 때문에 본업에 지장이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부업의 이 다음에 두 가지 특성을 가질 때 이제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충분히 커버할 만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제 부업의 복잡성과 부업 동기의 명확성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뭐 이제 부업 때문에 좀 힘들고 시간이 뺏기더라도 오히려 업무 생산성을 훨씬 더 높이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부업의 복잡성이라는 건 그러니까 일이 그냥 단순한 일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스스로 뭔가를 계획하고 뭐 결정하고 뭐 진행하고 뭐 하는 그런 자율성과 인파워먼트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이제 복잡한 부업, 부업의 복잡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부업 동기의 명확성은 내가 그냥 뭐 지금 할 일이 없으니까 하지 아니면은 돈 좀 필요하니까 하지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이걸 통해서 얼마를 꼭 벌어야 돼. 생활비를 꼭 벌어야 돼. 라든가 아니면은 이걸 통해서 어떤 역량을 키우겠어.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 사람들 무리에 어떤 속해서 일을 하고 싶어라는 부업 동기가 명확할 때는 비록 부업을 하지만 오히려 긍정적인 에너지가 많이 쌓여서 본업을 할 때 그 감정적인 긍정적인 감정의 전이가 일어나서 오히려 성과가 높고 생산성이 높더라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엔잡을 막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린다면 사실 현재의 엔잡의 행태는 엔잡을 안 하면 뭐 생활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다. 그런데 현재의 패턴으로 엔잡을 활용하면 개인에게나 조직에게나 크게 긍정적인 도움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엔잡을 하더라도 어떤 본인이 앞으로 어떤 커리어를 만들어갈지 내가 향후 뭐 10년 안에 무엇이 될지라는 어떤 뭔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그거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라는 개념으로 엔잡을 해나간다면 개인의 어떤 커리어에도 도움이 되고 또 조직에도 조직 성과도 높아지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측면에서 엔잡은 뭐 막을 수 없고 또 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커리어 그런 트렌드에 비추어서 충분히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엔잡을 막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더 잘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상으로 말씀. 네, 감사합니다. 김명희 박사님. 우리 방승천 대표님하고 김명희 대표님의 그 발표는 전체적인 그런 기그 이코노미에서의 기그워킹 노동의 변화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 영역 섹터에서의 어떤 기그워킹 노동이나 또 이 그 임시직이라든가 고용 불안정 또 저부가가치의 직종 그런 산업에서의 영역에서의 어떤 그런 기그워킹 노동의 현상 이것을 다 뭉뚱그려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다루다 보니까 약간 그 혼란스러운 그런 측면도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이제 전문가 영역에서의 어떤 기워킹 이코노미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그 사례를 차례로 세 분을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앞에 발표 내용을 보게 될 때 여러 가지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을 텐데 주목할 점은 뭐냐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호주나 또 유럽이나 또 일본에서조차도 부업을 허용할 만큼 이 기그 이코노미 현상과 기그워킹 노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의 여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전 세계 사회 경제가 이 기그 이코노미와 기그워킹 노동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것에 좀 더 초점을 두고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그런 기그워킹 노동과 관련해서 사례가 있는지 먼저 우리 손 실장님을 모시고 사례를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슈프겐코리아의 손성길입니다. 앞서 두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긱 이코노미를 활용하고 있는지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의 사례로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디자인하고 아마존이라고 하는데 핸드폰 안 쓰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핸드폰 보시면 가장 소중한 요즘 뭐 대학생들, 학생, 뭐 중고등학생들 할 것 없이 손에 꼭 쥐고 있는 게 다 핸드폰인데 그걸 보호하는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 케이스를 주로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인사를 담당하다 보니까 인적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매출액은 4,400억을 했었고요. 직원 수는 430명 정도 됩니다. 33세는 전체 평균 인원이 연령이 되겠고 52%는 여성 인력이 많은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90%는 매출의 90%가 해외에서 나오고 있고요. 특히 미국에서 2천억 이상 매출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커머스 플랫폼, 아까 아마존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존에서 저희가 주로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액세서리라고 하는 케이스 그리고 글라스류라고 해서 이제 핸드폰 액정을 보호하는 걸 판매를 하고 있고요. 차량용 충전기라든지 그다음에 파워 제품, 그다음에 아웃도어까지 모바일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거는 아마존에서 주로 판매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물어보시는 게 이제 슈피겐 코리아라고 해서 외국계 회사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대표님은 한국 분이시고 대부분의 그 제품의 생산은 한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잘 만들어서 저희가 아마존 비즈니스를 한다는 게 FBA라고 하는 풀필먼트 서비스를 아마존에서 운영하는 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서 각국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 그 아마존 창고에 제품을 넣어두기만 하면 좀 판매가 되는 잘 팔린다면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활용을 했냐라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한국에서 공장에서 잘 생산을 하면 그 공장 자체도 저희는 다 아웃소싱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만들면 상반기에는 그 갤럭시가 나오고요. 하반기에는 아이폰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게 잘 만들어서 각국의 그 아마존 창고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저희가 한국에 그거를 생산 업체에서 보내주는 저런 물류 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걸 지어야 되는 거는 저희의 본업에는 충실을 해야 되는데 저걸 활용할 수는 있는데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승천 그 박사님이 말씀하신 뷰카라고 하는 게 불확실성이 제가 가장 크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 업무 20년 하면서 창고를 지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총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게 지금 지은 모습인데 짓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었고 공사 기간은 22년 4월부터 23년 6월까지 이제 작년에 활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문과생이고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조경, 그다음에 소방은 또 별도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공사가 있었고 제가 명칭을 K231이라고 했는데 한국의 K, 그다음에 인천광역시의 23, 첫 번째라는 의미의 1 이렇게 의미 부여를 잘하는 문과생인데 실질적으로 공사에 대한 부분은 눈앞이 진짜 깜깜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걸 이제 짓기 위해서 그 뒤에 설명해 주실 탤런트 뱅크라는 그런 플랫폼을 이용을 했습니다. 방승천 박사님께서 추천도 해주셨고요. 그래서 먼저 처음에 해야 될 게 그
풀을 아주 고급 풀을 가지고 계셔서 그 풀을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서류 전형을 진행을 했고 면접을 거쳐서 또 중간에 PM분이 계셨고 잘 어레인지를 해주셨습니다. 그걸 활용을 해서 전문가분을 모시게 됐고 고문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문님을 통해서 설계, 그다음에 설계사, CM사, 시공업체를 순차적으로 선정을 하게 됐고 그때 평가위원으로 참석을 해주셔서 전문가 영역의 질문들을 다 맡아서 해주셨습니다. 이제 공사가 이제 땅을 매입하고 공사가 시작됐는데 갑자기 이제 시공업체에서 파일 공법을 변경해야 된다. 말만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땅을 파다 보니 바위가 많이 나와서 파일 공법을 변경해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그 소통 창구 역할을 또 해주셨고요. 토공 물량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흙이 이제 많이 나왔는데 그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소통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내부에서는 아시는 분이 없어서 그걸 아까 메이크 바이에서는 저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영역에는 이제 바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한 그 영역에 대한 게 저런 전문가 영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공 물량을 처리하는 부분, 그다음에 공사가 다 하고 저 공사하는 별도로 또 물류센터 안전, 화재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소방구역 변경하는 것까지 법 개정으로 인해서 공사비 증가되는 부분을 시공사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해주셔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280억의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면서 완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뭐 일회성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두 번째가 8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그 슈피겐 저희가 랩스라고 하는 연구소를 또 짓고 있습니다. 저건 서울 시내 공사고요. 공사 금액은 땅값을 별도로 하고라도 120억 이상의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땅 같은 경우는 400억 이상 비용을 들였고 저걸 지어야 되는데 그 전문가분들을 이제 또 찾아서 아까 했었던 그대로, 근데 만약에 그 저희가 기존의 방법대로 했다고 하면 뭐 2년 정도의 고문으로 모셔서 계약을 한다던가 해야 되는데 저 필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하우가 생겼던 게 앞에 설계업체 할 때는 좀 전문가 영역이 아니구나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시공업체 선정할 때부터 전문가를 선발을 해서 지금 이제 8월부터 하는 거를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실질적인 거고 실질적인 이제 돈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전문가가 없었으면 앞에 물류센터 완공은 좀 어려웠었을 거고 이후에 저 연구소에 대한 부분도 전문가를 의지해서 저희가 활용해서 저걸 지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사례로 공유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손 실장님 전혀 모르는 그런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업 워킹의 그 노동 이런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280억, 120억의 그런 프로젝트를 그렇습니다. 성공적으로 할 수 있고 옛날 같으면은 우리가 이제 다 채용을 하고 하는 정규직으로 해서 함께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방식을 생각했는데 그렇죠. 지금 오늘날 시대는 그런 것과 달리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 베이스로 어떤 특정 기간에 특정 목적을 가지고 그 전문가들을 모시고 할 수 있다. 내가 모르는 영역일지라도 그런 어떤 그 시사점을 주는 사례였다고 생각됩니다. 네, 다음 우리 최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라이트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최준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스타트업의 긱 이코노미라는 주제로 저희 서비스의 성공 사례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먼저 설명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원포인트는 검증된 상위 10% 마케터를 필요한 만큼만 고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고요. 그 전문가는 기업에 매칭이 돼서 주에 5시간부터 40시간까지 기업이 필요한 만큼만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저희 원포인트를 이용해 주시고 계신데요. 통계를 보면 저희 데이터 보면은 저희 고객의 65% 이상이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그럼 제가 과연 이 자리에서 기여할 수 있는 건 뭘까를 좀 고민을 해보다가 저희가 스타트업에 대해서 아무래도 잘 알기 때문에 스타트업의 관점에서 긱 이코노미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어떤 성공 사례들이 있는지 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 스타트업이 생각보다 굉장히 이 긱 이코노미, 프리랜서 고용에 굉장히 적합한 조직 유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대체 스타트업이 왜 프리랜서를 고용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크게 3가지 이유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경력직 인재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스타트업은. 두 번째로는 정규직을 고용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띵킹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이 관련해서 하나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고 관련된 성공 사례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력직 인재 채용이 어려워서 프리랜서를 고용하는데요. 한다는 이야기인데 첫 번째로 그 이유는 스타트업은 네임 밸류가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지원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리스키하기 때문에 특히 잘하는 경력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에 지원하기 되게 망설여서 지원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원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이제 요청하시는 그 연봉 수준이나 복지 수준을 스타트업 입장에서 맞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게 현실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채용 역량이 미흡하다는 점인데요. 내부의 조직 내부의 그 전문성에 대한 지식을 갖고 계신 그 분이 많이 적어서 도대체 어떤 분이 잘하시는 분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스테이지에서 어떤 분을 선발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관련해서 성공 사례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류 수거 서비스 스타트업인데요. 프리 A 스테이지의 스타트업입니다. 상황은 팀 리드급 경력직 마케터가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정규직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풀 중에서 유명 에이전시, 마케팅 에이전시, 그리고 스타트업 경험도 있으신 퍼포먼스 마케터 7년차 프리랜서를 매칭을 해드렸고요. 주에 10시간만 고용을 하셨고 월에 한 2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었습니다. 사실 스타트업은 요즘에 재택근무에 굉장히 많이 익숙해져 있고요. 스타트업 문화가 또 출근을 하더라도 그 슬랙 같은 이제 비동기 협업 그 메신저를 활발하게 활용합니다. 이 고객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협업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협업에 어려움을 못 느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시니어급 인재를 채용하는 디렉터급, 팀장급 인재를 채용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주니어 인재를 디렉팅하고 교육해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그 부분도 맡아서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퍼포먼스 마케팅의 정량적인 성과가 대폭 개선된 것은 당연하고 그 경영자, CEO와 C레벨과 같이 논의를 해서 마케팅 관리 지표를 세분화했습니다. 즉 경영 관리의 방식 자체를 고도화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그 주니어 인력을 교육하고 디렉팅하고 멘토링하는 역할까지 담당을 함으로써 그 마케팅 팀 전체의 역량을 전반적으로 강화를 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또 그 중요한 부수적인 효과가 이 주니어 인재의 입장에서는 본인을 가르쳐줄 사람이 이제 생긴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업무 만족도가 매우 높아졌고 이탈 방지 효과도 있었습니다. 스타트업이 프리랜서 고용을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정규직 고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성장이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스타트업은 이제 본질적인 특성 자체가 성장이 굉장히 불확실하잖아요.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해도 이 성장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상황도 굉장히 많고요. 이렇게 성장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정규직을 고용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두 번째로는 계획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외부의 경쟁 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시장의 구조도 빠르게 변하고 또 고객의 니즈에 즉각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계속 피보팅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계획이 거의 1개월, 2개월 단위로 계속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 전에 어떤 전문성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정규직보다 프리랜서 고용이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거죠. 마지막으로는 보수적으로 자금을 운영해야 돼서인데요. 스타트업은 항상 자금과의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 고용이 이제 해고가 좀 어려운 이제 대한민국의 이런 고용 문화뿐만 아니라 이제 정규직을 고용하게 되면은 이제 4대 보험이나 이제 뭐 교육비, 뭐 식비 같은 그런 인건비성 부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세이브하고 싶은 니즈가 있어 합니다. 성공 사례입니다. AI 사진 플랫폼 스타트업이고요. 이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 계획의 변동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마케팅 전문가가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 컨텐츠 마케팅이 3개월 뒤에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타트업의 경험이 있으신 4년차 콘텐츠 마케터를 매칭을 해드렸고요. 주에 10시간씩 고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가에게 거의 많이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서 작업을 진행해 주시라라는 방식으로 진행했고요. 물론 비대면 그 협업 메신저를 통해서 매일 정기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컨텐츠 마케터 프리랜서가 만들어주신 킬러 컨텐츠를 활용해서 그 마케팅 비용을 최적화를 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그 콘텐츠 마케팅을 어느 정도 3개월 동안 잘 수행한 이후에 그 저희 전문가와의 협업을 중단을 했고요. 또 그때 당시에 필요한 퍼포먼스 마케팅 전문가로 새롭게 저희한테 요청을 주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유연하게 고용을 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월 150만 원, 주에 10시간 고용하고 월 150만 원을 이제 서비스 비용으로 내셨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인건비성 고정비, 4대 보험이나 교육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최소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제 좋은 인재와 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스타트업이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이유 마지막은 띵킹 파트너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스타트업은 본질적인 특성상 정말 높은 인재 밀도로 굉장히 빠른 엑스포넨셜한 성장을 만들어내는 조직 유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레벨과 같이 이제 논의하고 어떤 전략을 그때그때 수립해 나갈 수 있는 정말 수준 높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상 현실은 스타트업이 대행사를 활용한다고 하면은 스타트업이 이제 쓰는 마케팅을 예로 들면 스타트업이 쓰는 마케팅 예산을 받아주는 탑티어 대행사는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대행사를 찾아가야 되는데 중소형 대행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대개 이제 스타트업이 그 요구하는 수준의 인재를 보유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의 그 요구하는 그 인재 수준, 그 레벨을 맞출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 대행사보다는 프리랜서, 잘하는 탑티어 프리랜서가 더 적합한 거죠. 두 번째로는 그 직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거는 사실 모든 기업에서 일어나는 최근의 트렌드이지만 스타트업에서는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케팅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그로스 마케팅이라는 이 직무의 개념을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굉장히 활발한 직무인데 이 단순히 광고 운영을 할 뿐만 아니라 이 비즈니스 전략과 이 마케팅 전략을 연계해가지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제 성과를 올리는 그런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에이전시에 이제 뭐 대행사의 업무를 맡기면 대행사는 사실 어떤 턴키 방식으로 이제 업무를 맡길 때 굉장히 효과적인데요. 그 외에 이제 한 업무 외에 좀 다양한 비즈니스 관점도 이제 조합해가지고 통합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곳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좀 탑티어 개인 프리랜서가 더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지속적으로 동기화가 필요하다는 건데 스타트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전략이 계속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턴키 형태로 이제 맡기고 한 달 뒤에 보고를 하고 이런 게 사실 적합하지가 않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계속 매일매일 이야기해 나가면서 전략을 계속 수정해 나가는 지속적인 동기와 싱크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대행사는 좀 어려운데 개인 프리랜서는 내부 직원처럼 같이 협업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성공 사례입니다. 온라인 교육 사스 스타트업이었고요. 내부에 리드급 마케터가 없는데 그 경영 전략과 이제 통합적인 관점에서 GTM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스타트업에서 CMO를 굉장히 다양한 스타트업에서 경험해 보신 그로스 마케터 10년차 프리랜서를 연결해 드렸습니다. 주에 20시간 고용하셨고 월에 한 400만 원 정도 그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CMO 경력이 굉장히 많으셨기 때문에 별도의 태스크를 지시하지 않아도 주도적으로 이제 그 어떤 전략을 제시하고 실행까지 담당을 해주셨고요. 또 전략은 이제 전략 수립은 전문가가 하고 세부적인 실행은 내부의 주니어가 팔로우하는 방식으로 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신규 GTM 전략을 수립했고 실행해서 60% 이상의 높은 결제 전환율을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C레벨과 같이 중장기 경영 전략과 경영관리 지표 수립했고 또 여기서 또 하나의 부수적인 효과가 팀의 C레벨, 대표 등의 C레벨들이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 그 외부 프리랜서와 같이 협업하면서 그 프리랜서의 역량을 내재화하는 굉장히 좋은 부수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확보했다는 점도 굉장히 좋은 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세 가지로 이제 스타트업이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공유를 드렸습니다.
들으시면서 좀 공감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프리랜서 고용은 스타트업의 성장 잠재력을 굉장히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고용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준영 대표님께서는 이제 스타트업이나 또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만성적인 그 인력난, 인재난을 겪고 있는 그런 그 단계에서의 기업 경영에 있어서 이 프리랜서라는 이 기구워킹 노동의 컨셉을 활용을 할 경우에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런 전문적인 그런 그 영역을 갖고 있는 분들의 지식을 접할 수도 있고 또 이 내부의 인력의 어떤 트레이닝 효과도 볼 수 있는 아주 여러 가지 임팩트가 크다라는 말씀을 구체적인 사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최 대표님께 사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표님 죄송합니다. 네. 네네네. 안녕하십니까. 탤런트뱅크 대표 김민균입니다. 일단 저희 탤런트뱅크는 고경력 전문가분들이 활동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분들이 활동하고 계신지 어떤 서비스로 저희가 전문가분들에게 잡을 드리고 있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탤런트뱅크는 고경력 전문가분들이 자문 서비스와 인재 추천 서비스를 통해서 기업 고객들의 사업과 전략에 도움을 드리는 그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고경력 전문가분들이다 보니까 기업에서 어떤 전략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이제 진행할 때 저희 전문가분들의 좀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는 좀 많고요. 하지만 기업 고객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전략 수립에 대해서는 저희 전문가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지만 사업을 이제 실행하거나 전략을 실행하는 그런 단에서는 아무래도 좀 저희 전문가보다는 좀 경력이 좀 낮은 실행 위주의 전문가를 많이 찾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탤런트뱅크는 원포인트라는 전문가 화상 자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라는 전문가 대면 자문 컨설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포인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1시간 정도 전문가에게 화상 자문을 좀 받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화상 자문을 하는 이유는 전문가분이 이 화상을 통해서 어떤 설명을 하실 때 말로는 설명이 어려운 부분들은 이제 화면 공유를 통해서 PT를 이용해서 좀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업 고객분들이 화상 자문을 받으셨을 때 좀 더 이해가 빠르고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내용의 자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유용한 서비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프로젝트는 대부분이 대면 자문이거나 컨설팅 서비스이기도 하지만 가끔 이제 기업 고객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실 때 가끔 저희 전문가분들에게 실행까지도 좀 부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든 기업 고객이 원하는 부분에서 저희 전문가분이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 그렇게 매칭이 성사됐을 때는 어떤 서비스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카우트라는 인재 추천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고요. 인재 추천 서비스는 저희 전문가분들이 좀 일을 잘하는 후배들 아니면은 알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재를 추천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티클티라는 서비스는 저희 전문가분들이 직접 생성한 콘텐츠를 저희가 좀 공유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탤런트뱅크는 현재 전문가 회원분은 17,000명 이상이 좀 활동하고 계시고요. 최근에 이제 좀 아마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정도에는 18,000명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기업 회원은 16,000기업 이상이 좀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요. 저희 탤런트뱅크의 경우는 재의뢰율이 무려 60%에 달합니다. 그래서 한 5고객 중에서 3고객은 다시 재의뢰를 하고 계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옆에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슈피겐코리아도 저희 쪽에 좀 재의뢰를 하신 재의뢰율에 포함되어 계신 기업 고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탤런트뱅크 전문가의 48%는 10대 기업 출신 전문가 분들입니다. 임원 출신 분들도 꽤 많이 활동하고 계시고요. 임원 출신이 아니시더라도 과장이나 부장급 정도 활동하시다가 좀 은퇴하신 분들도 좀 계시고요.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저희 좀 전문가분들의 전문성이나 경험은 좀 최고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직무 분야에서 전문가분들이 활동하고 계시고요. 아무래도 좀 고경력 전문가분들이다 보니까 경영 전략이나 신사업 분야에 좀 많은 전문가분들이 포함되어 계시고 활동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저희 탤런트뱅크의 서비스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탤런트뱅크는 아무래도 좀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 고객들이 이제 그런 사례들이다 보니까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슈퍼겐코리아 같은 좀 중견기업들은 좀 약간 특이 케이스에 오히려 가깝고요. 대부분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의 좀 니즈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중견기업의 사례를 좀 들고 와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입니다. 여기는 스타트업 기업이고요. 이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는 홍보대 행사를 이제 창업한 대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기업 고객이 이제 그 홍보대 행사를 창업한 대표님이셨는데 마케팅 전략 전문가님께 2번의 자문을 요청한 경우입니다. 첫 번째 자문은 창업하셨을 때 바로 자문을 하셨고요. 창업을 그때 자문을 받으시고 사업이 좀 안정화되셔서 1년 뒤에는 사업 확장에 대한 고민을 동일한 전문가에게 또 요청하신 경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문가분에게 자문했던 내용은 아무래도 이제 홍보대 행사를 창업을 했는데 객단가를 좀 높이고 싶다. 그럼 객단가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도 하셨고 아울러 이제 창업을 하시다 보니까 직원을 좀 구인을 해야 되는데 직원을 구인할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면접을 보고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까지도 마케팅 전략 전문가님께 좀 의뢰한 경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그 마케팅 전문가분이 잘 대답을 해주셔서 여러 가지 친절하게 많은 대답을 해주셨고 거기에 굉장히 만족을 하게 돼서 뭐 그 첫 번째 자문 때 기업 고객께서는 너무 큰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전문가님을 찾아뵐 것 같다라는 그런 후기를 남겨주시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1년 정도 좀 지나고 나서요. 여기 이 기업 고객께서 다시 또 동일한 전문가를 2번째 자문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사업이 좀 안정화가 되다 보니까 회사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고요. 거기 관련해서 또 대부분 이제 사업 확장에 대한 얘기도 하셨지만 직원을 그동안 좀 많이 고용을 하셔서 이제 직원 관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까지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 전략 전문가님께서 이제 그 시장의 신규 사업의 확장에 대한 것들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어프로치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부 R&R이나 그런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것까지도 짧은 시간에 컨설팅을 하셨는데 이때 2번째 컨설팅도 역시 화상으로 하셨는데 이 전문가분이 5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서 5분 정도 서로 얼굴 마주보고 얘기하시고요. 나머지 45분은 PT로 설명을 해주셔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나누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2번째 자문이 끝나고 나서도 기업 고객께서 실제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셨다. 전문가분이. 그리고 나서 뭐 제가 여기에 좀 이렇게 적긴 했지만 전문가분이 혼낼 건 혼내고 칭찬할 건 또 칭찬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5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얻어가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스타트업의 사례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다음 사례는 중견그룹사의 사례입니다. 좀 중견그룹사인데 이 중견그룹사의 이제 회장님께서 각 그 전사 시스템을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앞두고 각 계열사의 그런 업무 체계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통일화하고 표준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시를 내리셨는데 그걸 이제 지주사에 내리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지주사 담당자분은 이 각 계열사별의 그런 업무 표준화나 이런 체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없으시고 그렇다고 해서 또 그거를 채용을 하자니 그런 시간적인 부분도 되고 비용적인 부담도 생기다 보니까 그리고 또 회장님 또 지주사에 또 지시를 하신 부분이니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저희를 찾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를 찾아서 좀 관련된 전문가 연결을 좀 원하셨고요. 그래서 저희 탤런트뱅크 전문가 중에서도 이런 업무 체계나 표준화, SOP 좀 전문가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연결해 드려서 이 전문가분이 실제로 연결이 돼서 각 계열사별 그런 표준 템플릿이나 SOP 종합 매뉴얼까지 만들어 주셨고요. 좀 그 이쪽 고객사에서 좀 원하셔서 전문가분이 각 계열사별로 돌아다니시면서 오리엔테이션까지 수행을 해주셨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면 그룹사 회장님 굉장히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모든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요. 이 그룹사 회장님께서 결과물을 보시고 굉장히 만족해 하시면서 추후에도 좀 동일한 일이 생겼을 때는 탤런트뱅크를 이용해도 좋다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다음은 좀 중소기업의 사례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소기업의 사례는 좀 뷰티 관련 좀 도매업을 하는 소기업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좀 사업을 운영하심에 있어서 이제 좀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확장을 하게 되다 보니까 좀 직원들을 계속적으로 좀 채용이 좀 늘어나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많이 채용하다 보니까 인사제도를 좀 제대로 만들어야지 우리가 향후 계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쪽 대표님께서 이제 인사 담당자에게 인사제도를 좀 한번 제대로 만들어 봐라라고 지시를 하신 모양입니다. 하지만 여기 인사 담당자는 실무자이지 고경력, 약간 좀 관리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고경력의 인사 담당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인사제도를 개편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탤런트뱅크의 인사 전문가분을 찾게 되셨고요. 저희 인사 전문가분을 통해서 조직별 R&R이라든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채용, 평가, 보상 제도에 그리고 내부 커뮤니케이션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인사 토탈 제도를 다 컨설팅을 좀 받으셨고요. 그 자문을 바탕으로 이쪽 인사 실무자분께서 회사에 맞게 다 설계를 좀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기업 후기를 좀 보시게 되면 좀 이런 인사제도를 만드는데 어떻게 보면은 기업별로 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최소한 분기에서 반기 정도 걸린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저희 전문가님 도움을 받아서 2달이 안 되는 시간에 인사제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원하던 업무에 대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좀 답을 주셨습니다. 저희 탤런트뱅크는 좀 저희 전문가분들이 좀 고경력 전문가분들이고요. 좀 어떻게 보면은 취업 시장이나 기 이코노미 시장에서 약간 홀대받는 연령층의 전문가분들이 많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제가 홀대받는 연령층이라고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보통 기 이코노미나 채용 시장에서 원하는 연령층은 20대에서 40대거든요. 그래서 50대에서 60대의 사실 전문가분들, 고경력 전문가분들은 취업 시장이나 기 이코노미에서 그렇게 찾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전문적인 경험이나 지식이나 그런 노하우들은 이 사회에 좀 다시 저희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게끔 저희 탤런트뱅크가 좀 나서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5, 60대 고경력 전문가분들이 활동하면서 수익도 올리시고 본인들의 그런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다른 기업들의 성장에 좀 도움드릴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민균 대표님께서 탤런트뱅크의 사례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탤런트뱅크랑 라이트는 서로 경쟁 업체이기도 하고 또 협력 업체이기도 뭐 경쟁 상대에 더 가깝나요? 동종업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서 활동하시는 기 워커분들은 20대에서 40대시고 네. 실제 실행 위주라고 보면 네. 저희는 좀 마케팅 전략 쪽에 고경력 아, 전문가라서 네. 사실 업무는 겹치지 않습니다. 네, 근데 네. 비즈니스는 동종업계라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실은 오늘 이렇게 탤런트뱅크나 라이트 외에도 아까 뭐 숨거라든가 다른 어떤 그런 이 플랫폼 노동 디지털 그 매칭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전 세계도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어떤 마켓 세그멘테이션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새롭게 이제 개척해 나가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기그워크 이코노미의 현상을 오히려 스타트업들의 창업이라든가 이런 도전들이 더 활성화시키고 있지 않나 그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슈피경 코리아에서도 이렇게 어떤 고객사 입장이기도 한데 이런 질문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말씀 듣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사장님이라든가 또는 현장에 있는 그런 실무자라면 이 문제를 풀는데 나는 우리 회사에는 이런 어떤 캐파를 갖고 있는 어떤 인재라든가 또는 어떤 경험이 부족한데 이것을 이렇게 탤런트뱅크나 라이트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할 때 그럼 과연 오히려 그럼 이런 기그 이코노미 시장 이 시대에서는 프리랜서의 어떤 이 워커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이나 기업의 그것이 또 중요한 관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전혀 전무한 상태에서도 이것을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기그 이코노미 상태에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그런 이 역량, capability, 능력 또는 관점, 안목 이런 것들을 좀 갖추고 있어야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다든가 연결된 두 질문의 또 하나는 뭐냐면 전에도 이렇게 보면 이제 대기업의 임원들을 이렇게 모시거나 등등 해가지고 이제 수혜를 한다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제 보통 말씀들을 또 사례가 대부분의 많은 경우가 이제 이 실패한 케이스를 제가 접했을 때 페미가 안 만들다든가
의식의 차이라든가 컬처라든가 뭐 등등 뭐 이런 것들 어떤 그 컨플릭트가 나서 기대했던 그런 어떤 그 효과를 못 본 케이스도 꽤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 마켓에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여쭤봅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혹시 자유롭게 뭐 떠오르는 답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는 어떤 고문이나 이렇게 전문가를 모시려고 하면 그 전문가를 아시는 분의 추천으로 하는 거고 그분이 뭐 어떤 실제로 일해 보셨으면 더 신뢰도는 높아지겠지만 그렇지 않고 누가 나도 추천을 받았는데 이분이 괜찮다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탤런트뱅크 같은 사이트에서 저희가 뭐 한 20명 가까이 그 고경력자를 추천을 받았을 때 그 포트폴리오 경력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신뢰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저희가 받았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간에서 PM분들이 그분들을 면접을 화상으로 볼 수 있게 또 해주셨기 때문에 채용에 준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저희가 채용을 했기 때문에 고문으로 위촉을 했기 때문에 그 주어진 기간 동안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신뢰가 없었다면 뭐 주변에서 누가 하더라도 그냥 한두 분만 해가지고는 비교에 대한 부분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풀도 많았었고 경력도 좋으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에서는 기업에서 신뢰를 갖고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혹시나 뭐 네. 네, 제가 네.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시고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제 생각 공유드리면은 일단은 그러니까 그 기업이 어떻게 하면 프리랜서를 더 잘 활용할까의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보면은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프리랜서 업무는 프리랜서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프리랜서가 좀 리딩을 하고 이끌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외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프리랜서 활용 방식이 익숙하지 않고 그게 사실 시간이 좀 걸려서 프리랜서가 이건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고 이런 식으로 협업을 하자 이런 식으로 잘 이끌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프리랜서를 교육시키는 데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투입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그 전문가와 처음에 매칭이 되고 이제 협업을 시작할 때 시작하는 시점에서 킥오프 미팅이든 뭐든을 통해서 그 앞으로 협업하는 방식에 대한 컨센서스를 초반에 갖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빈도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건지 뭐 버벌로 할 건지 아니면 뭐 서면으로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컨센서스를 갖고 가야지 서로 간에 오해가 안 생기고 그리고 그 내부에 일하는 방식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유를 드려야지 이제 프리랜서도 그거에 맞춰서 이제 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초반에 잘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도 플랫폼으로서 최적 매칭을 진행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소프트 스킬, 그러니까 결국에 크게는 이제 테크니컬 스킬과 소프트 스킬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최적 매칭을 하는데 이제 저희가 실제로 서비스 운영해 보면은 소프트 스킬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그 역량을 그 직무 역량을 갖고 있는 건 당연하고 소프트 스킬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서는 그 기업과의 그 매칭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일하는 방식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라던가 아니면 뭐 리더십 방식이라던가 이런 게 다 다를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매칭이 중요한데 그거를 초반에 잘 명확하게 저희한테 전달을 해주시는 게 저희든 아니면 어떤 프리랜서 매칭을 하는 플랫폼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더 거시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 고객분들이 말씀하셨던 스타트업이나 중소중견기업들 위주로 좀 활용이 되고 있는 현실이고 특히 이제 대기업 같은 것들도 물론 이제 활용을 하십니다만 되게 이제 특수한 뭐 IT 프로젝트가 나온다든지 이런 형태의 활용이 좀 더 많습니다.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스몰 그러니까 SMB들 그러니까 중소중견 수준의 기업 사이즈를 벗어나서 진짜 엔터프라이즈 레벨의 큰 기업들도 되게 적극적으로 사실 기획 이코노미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럼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그들이 더 잘 활용하기 위한 문화나 저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그걸 저해하는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올해 1월에 그 구글의 뉴욕 시티에 있는 본사 그 오피스를 좀 견학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 개 층에 이제 기워커랑 컨트랙터들을 모아놓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수요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쪽 HR하고 좀 얘기를 해보면 이제 기존의 기 이코노미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번 써본 기업들이
그 신뢰를 이제 기반에 두고 지속적으로 이제 재활용을 하는 구조인데 그 신뢰를 이루기까지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나왔던 스터디가 그 내용들을 좀 요약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인재 플랫폼 활용을 저해하는 장벽들이라는 내용들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그 인재 소싱 모델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문화적인 저변이 안 돼 있는 것. 이제 이게 상당히 크고 그다음에 이제 외부의 기워커의 역량을 평가하고 진단할 수 있는 왜냐하면 새로운 일들을 이제 맡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어렵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일들은 내부 직원이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 통령. 네, 통령. 네, 도구마죠. 실제 이제 우리나라 기존 대기업들도 네. 뭐 탤런트뱅크 사례들 뭐 우리 최 대표님도 이제 그 원포인트에서 많이 겪으셨겠지만 내부에도 인재가 많은데 왜 굳이 뭐 이런 그런 이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변에.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구권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의 프랙티스 좀 더 자유롭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활용이 늘어났고 활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좀 더 신뢰가 이제 가 있는 상태인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그 리포트에서는 어떻게 이제 기이코노미 도입의 순서나 저변을 만들면 좋겠냐라는 것에 대한 추천, 그러니까 좀 제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가 그런 조직 문화를 좀 재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핵심 업무는 반드시 내부에서 해야 된다. 이런 것들보다 이제 인재 플랫폼을 활용했을 때 좀 더 다양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기업에서 좀 소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 그러니까 EVP 관점에서 우리 회사에 이미 있는 인컴번트 인플로이들이 뭐가 더 좋아지는지. 그래서 내가 좀 더 전략적이거나 좀 더 본인이 원하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효익을 좀 더 강조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진짜 중요한데 아까 아마 손성길 실장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번 써보니까 설계 부분은 내보낼 일이 아니더라. 내보내도 별로 효용이 없더라. 그런 것처럼 기존의 일을 좀 모듈 단위로 잘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잘 쪼개서 외부로 내보냈을 때 더 효과적인 것들은 무엇이냐. 이걸 이제 사전에 정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우리가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기 워커들, 프리랜서들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잘 쓰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ROI를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우리가 얼마나 이 외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필요한 요소의 그 허들들을 잘 설명해주고 제거해줄 수 있는지 또 그 허들에는 사실 행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 뭐 계약하고 활용하고 뭐 보안 요소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큰 기업들의 경우 더 많은 제약이 많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사전에 좀 제거하는 노력들이 사실은 기업들이 좀 선행이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사실 이제 그러한 이제 바탕에서 이제 기워커의 활용도 상당히 이제 처음에는 단기적인 임시 업무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뭐 프로젝트 형태로 우리 내부의 직원들과 이 외부 프리랜서를 한 프로젝트에 같이 투입을 해서 새로운 혁신을 또 추구한다든지 그리고 그 성공을 바탕으로 그 검증된 기워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탤런트뱅크도 프로젝트를 마치고 어떤 기업에 입사하시는 사례들도 있고 저도 이제 사실은 원포인트를 알게 된 게 그 클라이언트가 이 원포인트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래서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런 형태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예 이제 아까 이제 쪼개진 하나의 직무의 단면들을 이 프랙셔널 롤이라고 하는데 이제 아예 맡겨서 좀 상시적으로 활용하는 형태 프랙티스도 해외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이제 이 회사와 프리랜서와 또 사용자의 관계도 있지만 또 프리랜서들 간에 또 어떤 팀을 이루는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그 그렇죠. 말씀이시고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서로 간에 또 협력과 경쟁을 또 촉진하는 그렇죠. 그럴 거예요. 지금 통념 도구 말씀하셨는데 저희 아마 그 댓글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현재는 프리랜서나 기워커를 우리가 이제 부업, 엔잡러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야 현재 우리 그 사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우니까 이제 그런 용어를 쓰시고 계시는 건데 이런 이제 부업의 컨셉을 갖고 있는 그런 이 기워커가 점점 이제 전업이라든가 또는 실제 진짜 어떤 메인 본업이 있으면서 부업을 하기도 하고 또 겸업을 하는 그런 형태의 다양한 그런 그 직업의 방식, 노동의 방식이 이제 이렇게 확산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렇게 나가야만 한다는 어떤 그 의무적인 그런 관점이 아니고
선택적으로 뭐 기업이 처한 상황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노동자 입장에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희 처한 상황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하는 그런 문화와 관행과 시스템, 제도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야 할 텐데 기존에 우리가 이제 이 기그워커라든가 기이코노미에 대해서 또 이 보면은 이제 아까 이그 저부가가치라든가 또 이제 좀 어려운 그런 어떤 그 임시직에서 굉장히 그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 그런 관점에서 논의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런 통념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 조화 균형 내지는 서로 간의 그 올바른 이해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몰려가는 그런 시점에서 이걸 부정적으로 그래서 저항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또 생각하시는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약간 질문이 모호하고 좀 어렵습니다만은 네. 지금까지는 좀 기업 입장에서 기워커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이제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용의 불안정성이 그 일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장애가 되거든요. 죄송한데 이제 그게 프리랜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인 사업자의 형태를 띠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이제 기업 그러면 여러 사람이라고 했는데 지금 1인 기업이라는 컨셉을 해가지고 기업체와 사람, 자연인이 하나가 되는 그런 현상인데 아직 우리 머릿속에는 이걸 고용, 노동 그런 컨셉을 갖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불안정성, 노동의 문제, 노동법의 보호 그런 문제랑 이제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식의 전환이 일어날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을 우리가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길로 플랫폼 노동자들을,라고 용어를 써야 되는 것인지 플랫폼 1인 기업이라고 써야 될 것인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다음 우리가 또 이게 그 전개되는 어떤 사회의 변화가 앙트러프리널 소사이어티라고 해서 많은 그런 1인 사업가들, 1인 기업들이 나타나서 대부분에서는 비즈니스 마인드, 기업가 정신을 갖추어야만 되는 그런 사회, 세상으로 변화하겠다라는 그런 논의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의식의 변환, 고정 통념에서 새로운 어떤 시대에 맞는 그런 가치관과 의식 그런 것으로 변환이 가능할지 아니면 어떤 그 중간 점의자들가 있으니 지금 부업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있다라고 저는 해석이 되어서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고정적인 수입이 나오지 않고 계속 경쟁을 하면서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일감을 많이 따고 어떤 건 그렇지 않고 그래서 어떤 양극화랄까요? 굉장히 심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엔잡을 연구를 하셨으니까 그냥 뭐 하나씩의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저도 사실 이제 엔잡을 하게 된 이유는 뭐 저도 박사지만 이제 고부가 같이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일이 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건 바이 건 있고 뭐 경비도 타고 뭐 시즌도 타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 오늘 여러 이런 플랫폼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고 또 이제 1인 기업들이 뭐 성공적으로 뭐 커리어를 쌓아가는 걸 계속 보게 된다면 이런 형태의 커리어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네, 저도 예, 말씀하십시오. 네, 같은 맥락에서 사실 이제 디지털 인재 플랫폼의 역할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프리랜싱 인구들이 지속적으로 일거리를 갖지 못하는 그런 이제 불안정한 부분을 플랫폼이 24시간 하루 그러니까 일주일 7일 계속 그 어떤 상품의 카탈로그처럼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제 지금 우리 현실에서 이 프리랜스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연구하면서 느낀 것이 이게 서구의 모양대로만 따라가진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고용에 대한 선호가 상당히 강합니다. 해외는 이제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라는 구분이 있고 우리나라의 용역이나 이런 쪽의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노동의 분류 안에 들어있는 반면에 우리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사실 그런 일들이 좀 불편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일부 디지털 플랫폼들이 활성화되고 사실 우리나라의 기이코노미는 기워커들이 주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워커들이 주도하고 있는
저변에 뭐가 있냐면 저는 이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본인이 지속적으로 아까 이제 저는 인플로이어빌리티라는 그 생애 경쟁력, 지속적으로 고용될 수 있는 고용 경쟁력이라는 말을 썼지만 좀 더 쉽게 얘기해도 지속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 니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작년에 이제 HR 컨설팅 펌 머서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연구 결과들 보면은 2007년에 태어난 영국 인구의 그 50% 이상이 100세까지 산다는 거죠. 예전에는 한 20대까지 대학 교육을 받고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한 50대까지 일하고 나머지 은퇴를 하고 한 20년 이렇게 살면 이제 죽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형태의 아까 이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아까 그 리니어하지 않은 넌 리니어 형태의 CDP 네. 그게 구불구불한 커리어. 예. 셉의 그 석세스 팩터 그 워크포스 스터디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그러니까 직원들은 그렇게 비선형적인 CDP를 이미 원해요. 아까 말씀하셨던 구불구불한 커리어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원해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본인이 더 의미 있게 지속적으로 좋아하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자 하는 니즈가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럼 이걸 기업에서 보면 그런 개인이 그런 자기 선호에 맞게 그런 일을 찾아가는 과정이 회사에는 부정적이냐 놓고 보면 아까 이제 발표해 주셨던 것처럼 그걸 상쇄하는 장점도 있는 거고 저는 이제 그 똑같은 이야기를 인플로이어빌리티라는 관점에서 좀 더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그 인플로이어빌리티가 높으면 본인의 자존감이 올라가고 또 직무 몰입이 더 커지고 왜냐면 제가 자기가 선택해서 선택적으로 하는 일들이고 그 역량이 뛰어났기 때문에 본업에서 더 발휘하고 성과 제거에 더 긍정적이라는 연구 결과들도 그 인플로이어빌리티 연구 결과에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향후 시대에 좀 더 적합한 어떤 비선형적인 커리어 추구를 통해서 본인의 역량이 왜냐면 우리 회사에서는 개발될 수 없는 역량인데 또 지금 같은 저성장 환경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일을 다 경험해 볼 수 없거든요. 우리 회사 환경 안에서만. 근데 이런 부업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경험해 보고 그걸 본인의 실력으로 전문성으로 쌓고 그걸 또 사회에 기여하고 그게 이제 디지털 인재 플랫폼이라는 큰 마켓플레이스에서 좀 더 발현이 되고 그럼 또 이제 고용 인플로이어들도 작은 기업뿐만 아니라 큰 기업들도 더 플랫폼에 들어오시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사실은 우리가 마켓플레이스가 지향하는 어떤 완전 경쟁이 됐던 양면 시장의 그 큰 규모가 됐던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이 되고 그럼 안정적인 어떤 프리랜싱 니즈 또 안정적인 어떤 일거리 또 안정적인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 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는 행사 너무 감사합니다. 그 관련해서 예, 말씀하십시오. 그 저는 이제 프리랜서 매칭 플랫폼이 프리랜서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다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직까지 이제 그러니까 정규직이 아닌 프리랜서를 하기 주저하는 이유가 안정성 때문입니다. 네, 정말 명확하게. 그래서 그 기업이, 그러니까 정규직 형태로 취직을 했을 때 이제 기업이 해주는 그런 역할을 플랫폼이 적극적으로 담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전문가의 평판을 플랫폼이 잘 관리를 해서 내 평판이 여기 쌓이게끔. 그러면 이제 평판이 쌓이면 이제 좋은 기회를 많이 제공을 받겠죠. 그러면 그게 이제 업무 기회의 안정성이 생기는 거고, 일단 그게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은 이제 또 중요한 게 단가가 보장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활동하다 보면 단가가 소위 단가 후려치기 현상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정말 역량 있는 전문가라면은 플랫폼이 그거를 좀 그 하한선을 하방을 잘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프리랜서 업무를 하다 보면 이슈가 많이 터집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기대치가 좀 다르니까요. 예, 그리고 고객은 아무래도 좀 많이 여러 가지를 그렇죠. 기대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면은 그걸 보호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플랫폼이 잘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객 라이세이브 경쟁력이 될 수 있게 탤런트 뱅크나 예, 말씀하십시오. 네. 네네네. 저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이제 그 기 플랫폼을 좀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기 워커분들이 좀 활동을 하기 위해서 프리랜서로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정기적으로 일이 좀 많아야 되거든요. 플랫폼상에 저희 그 전문가분들을 시방하는 원하는 기업들이 많이 오셔서 많이 의뢰를 하셔야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활동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업의 그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저희 기이코노미의 경우는 아까 방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는 좀 고용을 선호하는 거지 기워커를 선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저희와 유사한 그런 서비스 모델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전문가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미국의 GLG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는 이제 전문가 자문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 시장은 이미 8조 규모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문가 자문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많이 원하지 않고 계시거든요. 근데 미국의 그 업체의 경우는 주요 고객이 대부분 대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에서도 어떤 전략을 시행하거나 뭐 어떤 걸 할 때도 내부의 인사이트와 내부의 의견만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외부 전문가의 의견도 반영해서 이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환경들이 좀 저변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아까 이 원포인트도 그렇지만 마케팅 담당자가 없을 때 요청한다라고 했지만 마케팅 담당자가 있어도 요청할 수 있는 게 사실 기워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좀 기업들의 인식 전환이나 이런 부분들 좀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근데 아무래도 좀 내부 직원들이 거의 업무를 소화해 내다 보니까 기워커에 대한 좀 필요성이 없다라고 좀 느끼고 계신 것도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노동인구 시장도 앞서 방 대표님이 얘기하신 일본이나 미국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생률이 줄어들고 결국은 일하는 노동인구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회사에서는 사람을 뽑고 싶어도 없어서 못 뽑는 경우들이 생기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기시장에 각광받기는 시작할 텐데 이게 이제 언제쯤 그런 시간이 시작되냐라고 하면은 제가 통계청 통계를 좀 분석해 본 결과 일단은 주니어 20대 노동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게 불과 2년 뒤인 26년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제 기시장에 기업의 수요가 좀 늘어나면 기워커들의 어떤 그런 생활이나 그런 조건들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예정된 시간을 좀 넘어가고 있는데요. 워낙 핫하니까 마지막으로 뭐 요즘 그 챗GPT 등 AI 인공지능을 해가지고 뭐 가상 인간도 만들어지고 뭐 여러 가지 업무의 대책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기워커 플랫폼 노동 시장에도 여파가 있을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저도 깜짝 놀게 보니까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번역해주는 그런 그 인공지능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번역해주는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번역을 잘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프리랜서의 노동시장은 또 어떤 임팩트가 있거나 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평소 생각해 보셨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혹시 이런 느낌이 있다라고 좀 뭐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제가 아까 어버크 말씀드렸는데 그 이제 데이터를 보면 고숙련 서비스 특히 이제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나 기업의 컨설팅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기워커들이 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고숙련 서비스의 만족스러운 서비스 경험이 사실은 더 프리랜스 그러니까 기업의 프리랜스 니즈를 더 키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말씀하셨던 AI로 인해서 대체되는 노동 부분은 좀 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좀 저숙련 영역으로 가는 거죠. 다만 이제 뭐 코파일럿, 뭐 오픈 AI 뭐 다 마찬가지지만 전문가분들이 더 잘 쓰세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분들이 이 뭐 예를 들어 그 코파일럿이라는 어떤 개발의 보조 도구를 썼을 때 뭐 주니어 한 3명 이상의 생산성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어떻게 보면 기고커들한테는 그러한 도움을 받아서 오히려 자기 혼자 하지만 실제로 한 4명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저는 기이코노미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그런 부분을 더 보는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형태의 더 전문적이고 더 고숙련도의 더 고품질의 이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토양이 됐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무기를 장착해 준다 그런 그렇습니다.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혹시 뭐 느낌 김 대표님이나 최 대표님 좀 학문적인 내용이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제 생각을 그렇게 좀 했습니다. 공유드리면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저도 동의를 너무 하는 게 저숙련보다는 그러니까 완전 저숙련이라기보다는 저희 이제 좀 기업의 주요 경영 활동, 마케팅, 디자인, 소프트웨어 개발 쪽에서 비교적 좀 주니어 인력이
할 수 있는 업무보다는 디렉터급 그 인재가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요청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보면은 뭐 그런 저희 이제 스타트업 업계에서 보면은 주니어 개발자에 대한 정규직 채용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예, 일단 챗GPT가 이제 코딩까지 다 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 리드급, 팀 디렉터급의 이제 개발자는 여전히 수요가 높은 상황이고요. 이제 마케팅으로 예시를 들면은 최근에 여러 가지 사스들 솔루션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케팅 대시보드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콘텐츠 마케팅 할 때 콘텐츠 진짜 글을 그냥 제작해주기도 하고요. 챗GPT 기반으로. 아니면 뭐 저희가 퍼포먼스 마케팅 할 때 온라인에서 광고할 때 광고 소재도 이미지도 요즘에는 다 제작을 해주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그 스타트업들의 그런 솔루션들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약간 주니어 인재는 그런 부분을 조금 대체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제 디렉터급 인재는 여전히 좀 그런 솔루션으로는, 그러니까 기술의 힘으로는 조금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쪽의 수요가 많이 여전히 강한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자면 사실 기획 이코노미가 발전되는 건 좋긴 한데 정말 그 노동자 정말 그 워커들의 커리어 개인적인 커리어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이 사람들이 활용될 것인가에 대한 좀 의문이 있거든요. 회사에서는 이제 작정하고 이 사람을 키우지만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라 뭐 불러주면 가는 거잖아요. 이제 소위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긱 워커로 뭐 이제 평생을 이렇게 뭐 커리어를 쌓기보다는 커리어의 중간에 뭐 한번 있다가 다시 이제 고용도 됐다가 또 긱 워커도 했다가 이렇게 고용을 유연하게 하는 그런 도구의 하나로서 활용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네,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뭐 그래서 어떤 획일화된 그런 방식이 아니라 네. 그런 형태가 아니라 굉장히 옵셔널한 네. 여러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선택 가능한 다양한 그런 방식, 형태의 그런 노동 방식이 앞으로의 미래 방향이 아닐까. 적어도 과도기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 그 2시간 동안 오늘 한국 인사관리학회와 기업가경협회 공동으로 마련한 그 포럼에서 이 기그 이코노미를 주제로 해서 미래의 일과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특히 프리랜서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뜨거운 토론과 또 심도 깊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매우 높은 하이 퀄러티의 그런 그 발표와 이 토론을 준비해 주신 우리 방 박사님, 또 김 박사님, 또 실장님, 최 대표님, 김 대표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 다음 기회에 더 좋은 근데 생각해보면 오늘보다 더 좋을 수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워낙 좋은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또 이 기업가정신 학회와 또 한국인사관리가 공동으로 또 다른 주제로 포럼으로 만나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